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이 이제 2020년 6월경에 이제 초판이 발행됐는데, 제가 살 때를 기준으로 이제 사판 218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세를 넘었다는 거는 대단하죠. 책에 따라서는 이제 한 세에 1000부 이상을 찍는 게 보통인데, 좀 잘 나가는 책은 3000부에서 5000부도 찍습니다. 그러니까 3000부 정도 하면은 한 5, 60만 부, 5000부로 하면은 100만 권. 이 정도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 세당 한 2, 3천 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봐도 요즘 같은 출판 불황이라는데 참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득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목 자체가 좀 노골적이죠? 돈의 속성. 보통은 자기계발 서적류에 들어가고, 사실 돈이 인생의 화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못한다는 말을 흔히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것을 해결해주는 요소임에는 분명해요. 지금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 초, 중, 고생들, 그리고 20대 이제 청년들의 목표가 부자, 건물주, 이런 쪽이라니, 한편으로는 좀 현실을 반영한 씁쓸한 실태인 거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라의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합계 출산율이 0.67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젊은 인력 한 명 이상의 노인층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는 시기도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꾸 그렇게 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인생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도 이제 이런 류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방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 책의 전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꽃가게,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가게 있잖아요. 강남역에도 있는데,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의 이제 연합 회장입니다. 한인 기업 최초의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면서 이제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노우폭스 그룹은 전 세계 11개국에 약 4천여 개의 매장,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지닌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제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이제 이뤘어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보통 이런 류의 회사치고는 좀 입지전적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이 화훼 유통업, 그리고 외식 기업들, 출판사도 있고요.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회사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이제 실적을 거뒀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베이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력이라든가 경력 커리어가 이제 화려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간 입지전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대학을 중퇴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흑인 동네의 이제 그로서리, 여기를 시작으로 식품점, 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 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이렇게 계속 운영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나름 시련의 인고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경에 한 식당 체인을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소위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100개 매장을 돌파했고요. 곧이어서 미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으로 확장됐습니다.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해서요,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캐나다 쪽, 그리고 영국, 관련 또 연관 업체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전 세계 11개국, 그리고 현재의 임직원 10,000여 명 이상의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책이 이제 이 이전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경영 노트, 그리고 김밥 하는 CEO. 저도 봤거든요. 대부분 이제 장기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스노우폭스 그룹은 이제 한국에는 이제 강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락 매장이라던가 플라워 매장.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리고 좀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해요. 한번 좀 시간 내서 가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이 이제 자기 개발 서적이면서 이제 자기 고백서, 일종의 사업 성공기, 일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올라갔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챕터는 있지만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 앞쪽을 읽은 다음에 뒤를 봐야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시간이 될 때 이제 아무 쪽에나 이제 책을 넘겨서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아마 본인에게 맞는, 이제 부합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제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승호 회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돈의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대단히 좀 뛰어난 사람, 스마트한 사람,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나는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말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행동에 뭐 좋다 나쁘다 어떤 뭐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은 반드시 경제적인 궁핍함과 피해를 보고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좀 많이 그랬지만 이 저자도 엄청나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이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제 좀 육체 노동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이제 굶지 않을 정도의 딱 그 정도의 이제 영양만 계속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됐다. 이걸로 자신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점을 좀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냐, 자신이 이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솔직히 이 책을 많이 판다고 해도 그렇게 인세가 자신의 컨설팅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서 나오는 돈에 그야말로 몇백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명예욕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더 벌 생각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요. 자신이 이제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러나 다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팁과 이런 내용들을 좀 최대한 모아서 이 책을 펴낸 게 이제 동기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이 이제 소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어떤 내세울 만한 게 딱히 없다. 그러나 나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야말로 이제 빈국에서 온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현재는 하버드나 MIT 이런 전 세계 탑 티어의 교육받은 변호사, 회계사, 기타 각종 전문가들을 이제 기다리게 만들면서 전 세계의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그런 글로벌 사업가가 됐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배고픔이 마지막까지 갔던 그 시기, 한국 돈 7,000원짜리, 그러니까 6달러짜리의 냉면을 파는 한인 식당의 그 문,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 오면은 좋아할 테니까. 그런데 돈이 없을 때 이 식당의 문이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육중해 보였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결국은 밥을 먹는 것을 포기했던 그 사람이 현재는 하루에 보통 직장인의 몇 년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 내용의 상당수가 이러한 스타일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난 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로 라이브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책을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소위 너무 바빴고 그리고 자신의 뒤를 뒤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서문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매우 바쁘고요. 그래서 원래는 추천 도서를 몇 권 선정해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실제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책상 앞에 이론가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류의 책을 저술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된 거죠. 정말로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자산가들이 그 비밀을 굳이 이제 글이나 문서로 남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전수하겠죠.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돈의 철학적인 내용이라던가 어떠한 윤리적 가치관을 논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모든 챕터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나 아니면 생각, 관점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또 돈이 자신에게 붙어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와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그러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약간 더 담고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저자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돈이야말로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는 존재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신세를 지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요. 이게 이제 돈의 본질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가치인데 세상이 또 무섭죠? 이런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자신이 쌓아온 모든 이제 과정과 생각,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몇 가지 돈의 속성, 그리고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이제 몇 가지 능력, 이런 주제들을 이제 큰 테마로 잡아서 이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는 다 뭐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냥 대주제만 보면은요. 돈의 5가지 속성, 저자가 말하기로는 돈은 인격체고 규칙적인 수입의 힘이 필요하고 또한 돈마다 각기 다른 성품이 있고 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필요로 하는 이게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 능력,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쓰는 능력이죠. 각기 다른 능력으로 좀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저자는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예.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패담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저자가 이제 청년 시절에 좀 많이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온 가족이 하루 16시간씩, 그러니까 주당 110시간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서로 좀 날카롭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늙어가고 아이는 자라는데 달리 희망이 없는 그러한 때 옷을 산 지가 언제인지 모르고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 주인공. 근데 시작과 동시에 사기를 당해버립니다. 당시에 이제 저가 PC 판매의 이제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저자가 투자를 했던 회사가 한국 기업사상 이제 2번째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관심을 모은 이제 그런 회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에게 그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일정 부분 살 수 있는 특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000 정도 됐는데, 당시 이 사람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죠. 별다른 인연도 없는 자신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다. 그야말로 정말 가뭄 속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고 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위험 요소가 많고 딱 들어도 사기인데 사람이 당하려면은 참 그런 마가 낀다고 참 어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상장은 폐지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그야말로 망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새롭게 일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2번째로 또 당하게 됩니다. 무지와 욕심이 새로운 화를 또 불러들인 거죠. 이때 뛰어든 사업이 실시간 주식 차트 거래. 이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버는 그런 개념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소개한 사람이 처음에 그 첫 번째 사기를, 그러니까 그때는 사기라고 인식을 안 했던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하던가 아니면 자신 혼자 했어야 되는데 그냥 좀 쉽게 가려고 했다. 자신의 무지를 정말 통탄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가 플러스로 돼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잖아요. 작은 트럭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채소, 뭐 과일 이런 거 싣고 돌아다니면서 팔았는데 이런 좀 작은 채소 트럭에서 깔끔한 양복을 입고 멀쩡한 멀끔해 보이는 그런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약간 고향감, 흥분감 그런 내용 때문에 다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이제 토로를 합니다. 증명된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증권거래 사무실을 연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도박사에 가까운 뭐 흔히 말하는 초치기, 초단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임대료는 못 내고 이 사업도 또 망하게 된 거죠. 벌써 많이 날려먹은 거고 손해가 커요.
자본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주인공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크게 한번 터트리자. 이렇게 선물 옵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떤 개념이라든가 기본 운영 방침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 옵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이해를 이제 아주 베이직한 내용만 하자마자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가위바위보나 아니면 사다리 타기, 홀짝을 맞추는 이제 정도에 불과한 이제 그런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제 옵션 거래가 이제 금융계에 날고 긴다고 하는 최절정의 고수들도 정말로 마음을 졸이면서 하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여길 뛰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자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 때는 적게 벌고 잃을 때는 많이 잃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완전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끝판 중에 끝판왕인 외환거래. 불과 몇백 달러로도 투자할 수 있다면서 옆에서 충동질을 하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 투자, 그러니까 외환 선물 투자를 보면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타국에 와서 맨몸 하나로 1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그 노력이 빚까지 얻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정신을 좀 차리고 시간도 좀 지나고요. 이 페인을 분석해 보니까 스스로가 검증해 보지 않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돈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실험해 봤다. 여기에 실패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러한 사업을 계속 권했던 그 사람, 온갖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자신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저자의 이제 추후 분석으로 보면은 그 나스닥 상장 회사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개적인 전형적 출구 전략이었고 실시간 차트 거래는 이제 그 사람의 실험 모델 그리고 옵션하고 외화는 이제 대형 이제 펀드 투자자 그리고 국제적 전문가들의 해지 모델 이런 정도를 알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자신이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제 사업 모델 데이터만 전해주고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이 자신의 욕심과 무지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처절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로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요.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았고 사기의 어떤 작은 기미만 보여도 그 모든 계획을 스탑시켜버린 거죠. 아무리 이익이 많다고 제안이 와도 자신이 아는 영역에서만 철저히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년에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투자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절하면은 자신을 바보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셀럽의 이제 네임 브랜드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저자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나에게 알려주지?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과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세상 모든 것이 상식에 준하고 기본 이치가 동일함을 이 나이에 들어서 이제 겨우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에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좀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현대를 이제 문맹의 상태로 지낸다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이미 다 뺏어갔는데 빼앗긴 줄도 모릅니다. 재산을 모으려고 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상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매번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좋은 내용을 헐값에 넘기기 일쑤이죠. 그러나 다행히 이제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 금융 공부의 중요성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 금융이나 경제를 어디에서 배울 것인가? 그러면 딱히 또 명확한 답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서도 실제적인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저자는 말해요.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어서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조선시대나 아니면 중세시대를 보면은 이제 노예나 노비, 농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던 이유와 같다고 합니다. 자고로 글을 배우면 생각이 깊어지고 기억을 정리할 수 있고 문서가 보이기 때문에
이 노비 농노들을 다스리는 이제 기득권층에게는 아랫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경제 지식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 자산가들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야 본인이 운용하는 자산이 많고 이미 포지셔닝을 확보했고 사회의 대부분의 내용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다음 태,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만큼 똑똑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나의 노비나 농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똑똑해진다.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이 위치가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감추고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온갖 투자 계약들이 노출되고 주식 거래나 은행 거래에서 우위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제 사실상 이쪽 계급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가만히 있어도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애국심, 조국, 고국 이런 가치관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돈을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한국의 중산층 이상의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그 능력이 더욱 발전하고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층이 두터워질수록 국가의 안전망이 확대되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나라는 정치와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서 결국 그 위험을 상위권의 좀 경제적 부유층들도 떠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 가장 좋은 나라는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 이상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어떤 행운이 덧붙여진다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실물 경제 교육을 시키고 경제 용어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저자는 현재 학교 교육을 이제 실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실제 경제 활동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학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경제학은 개인 경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복잡다단한 수식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어떠한 좀 실물에서 많이 쓰이는 경제 용어들만 공부해도 이제 젊은 층들이 함부로 그러니까 부채를 만들지 않을 거고요. 수입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책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은 금리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요. 단기를 이제 2년짜리, 그리고 장기를 이제 10년짜리 이걸 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먼 미래가 훨씬 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단기보다 장기의 금리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장기 금리는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 전망을 반영하고 단기 금리는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 연준의 가이던스에 좀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단기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해서 장단기의 금리 역전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역대적으로 보면은요, 과거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좀 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88년도에 저축대부조합의 연쇄 파산 사태가 있었고요. 이때가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뒤에 한 2년 정도 뒤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 1998년에 이제 IT 버블 붕괴. 이때도 이제 금리 역전이 일어난 뒤로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 버블 붕괴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2005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이미 그 징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2년 정도 뒤에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2019년도 한 하반기 정도에 이제 역전이 있은 다음에 이때는 좀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명에 연관된 거니까 여러 좀 대응이 신속하게 왔던 것 같아요. 한 6, 7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코로나 팬데믹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빼고는 대부분 2년 정도 뒤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온 다음에 어떠한 큰 사건이 생겼다. 이런 좀 패턴이 있잖아요, 공식이. 그럼 이번에도 그것이 반복될 것이냐?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장기 금리도 상승을 하는데 단기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해서 그러니까 오버슈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기 때문에 기존에 좀 큰 사건이 있었던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 모습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젊은 층들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이제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이 한미 간 장기물의 수익률 격차 이게 이제 벌어지면 자본 유출을 좀 부추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채 기준으로 이 장기물의 수익률이 한국보다 커진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미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근데 이렇게 미국채가 더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국내 채권에 대한 뭐 주식도 그렇겠지만 이 메리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데미지를 이제 신규로 구직을 해야 하는 이 젊은 층들이 이제 받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가는 이 여러 요소 중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이 금리고요. 다음으로는 주식. 지금 말하고 있는 금리, 주식, 아파트 간의 이제 우선순위, 누가 더 위험한가 이런 내용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자신도 옛날에 좀 씁쓸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요인도 뭐 중요하지만 실패,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봐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냥 따라 들어오거나 아니면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이제 마인드, 힘이 약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그야말로 좀 힘들고 고난하게 좀 의지적으로 좀 모으잖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같은 물건을 최소 몇 개의 사이트를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비교 분석해보고 무료 배송을 해주는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서 사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그야말로 피같이 모은 돈을 수천 수억 원을 그냥 너무 손쉽게 손가락 버튼 몇 번 누르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같이 벌어서 물같이 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을 때 뭐 한국 미국 가릴 거 없이 이러한 패턴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100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하니까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한시가 급하게 보내놓고 뭐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을 언제부터 알았냐? 불과 한 달 전에는 이름조차 몰랐던 그런 주식이에요. 그럼에도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는 참으로 이상이 야릇한 투자 방식을 하고 있다는 그것도 전 세계가 공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서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꽤 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재산을 건 이 주식 투자를 남의 집 개 사료 구하는 것보다 더 대충 이제 정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한 사람이라면은 옆에서 누가 뭐 몇 번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에 더 좋은 말을 하면은 바로 나와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팔겠죠? 이런 사람이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뭐 1년치 은행이자를 벌었다면서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또 올라가면은 기다리다가 마지못해 따라붙고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는 물론이고 이제 투기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증권사 수수료나 주고 거래량을 늘리는 역할이나 하다가 결국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녹는 거를 보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헛된 욕심이나 아니면 막 아끼면은 이제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하던가 아니면은 몇 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써서 상품을 사기도 합니다. 이게 저자의 표현인데 목 뒤에 칼을 든 협박범과 함께 일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돈 그리고 마음을 급하게 하는 돈이 섞여 있으면 멀쩡한 돈도 같이 상해버린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런 식으로 상대하는 사람은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뭐 비기너의 행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연히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도 그 돈은 다시 주식으로 들어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원금과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되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자신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벌을 내린다고 말이죠. 재산을 몰수해버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수십 년간 이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회사를 만드는데 혼자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서 투자금을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 그 투자 금액에 따라 나중에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증서죠. 그러니까 이거 단지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종이에 적힌 권리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 주식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회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이제 품질이 좋은 돈을 투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단단한 돈이라는 거죠. 어지간한 루머나 주위의 충동질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장기적인 성격의 투자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좋겠죠. 결속력이 강해지고 주위의 텃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인내심.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서 오래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 모으는 용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매년 성장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살아남은 회사를 보면은 5년 단위로 보면은 항상 성장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합법적 도박장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로섬 게임장으로 여기는 것인가?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기회의 시장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투자자는 친구, 친척, 가족, 지인들의 그 누구에게도 투자를 권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그런 패턴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담으로요. 이제 사기꾼들, 그러니까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어보니까 이러한 류의 주식 사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천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10,000명의 투자가에게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어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5,000명에게는 오늘 이 주식이 오른다고 보내주고 나머지 5,000명에게는 내린다는 전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다음날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겠죠? 그래서 맞은 예측을 보내는 5,000명에게 다시 반으로 나눠서 오른다 내린다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장이 5번이 열리니까 최종적으로는 312명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식의 일주일 등락을 모조리 맞췄다. 그게 312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주식 추천자, 저자는 사기꾼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이 주식의 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312명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기를 쳐도 믿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전문가라던가 이코노미스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망이 1년에 한두 번만 맞아도 계속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제학자라던가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주식시장을 보면은 어떤 주식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그 의견에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 분명히 틀릴 거니까 그럼 전문가가 아니겠죠? 근데 저자는 여기서 이 최종 결정은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참고를 하라는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조언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좀 어려움, 혼란,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익히기가 어려우니까 이 가방끈이 긴 그리고 어떤 뭐 회사의 커리어가 좋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 권위의 법칙이 평생을 걸쳐서 사람들이 극복해 나가야 하는 가장 좀 중요한 그리고 위험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전망이 틀릴수록 그 이론이나 논리가 너무 정교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보면은 불과 이제 1, 2년 사이로 부동산이 엄청나게 널을 띄었죠. 각종 유튜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격으로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상승이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아무도 반성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저자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해요. 공부와 함께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오는 것이 당연하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기와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쳤던 상처가 아무는 날 칼날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일군 곡식을 베는 그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나이 50이 되어서 알았다고 합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 책을 읽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가 고스란히 경험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이 금리와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사셔서 한번 줄 그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베이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을 사는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입니다. 보통 이제 좀 임차료를 내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사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은 손님, 이 고객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기서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가치의 증가 수입이죠. 책에 나온 예를 보면은 만약 상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맛집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업체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서 고객이 매장을 찾아오는 정도의 이런 능력을 가진 식당 경영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음식을 팔아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 트래픽,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트래픽 증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신이 가져가지 못하고 건물주에게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게가 잘 되면은 계약 기간에 끝낸 다음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계속한다 하더라도 장사가 계속 잘 되고 사람들이 더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월세를 더 비싸게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본인의 능력으로 이 건물과 상권에 고객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발생한 건물 가격 상승 그리고 임대료 상승을 오히려 자신이 건물주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오프라인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플랫폼 기업들 보통 보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는 것 같지만 당장은 적자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실제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거래가 일어나면서 쌓인 이 수십 년 동안의 이 수억 수십억 건의 이 데이터들이 이제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데이터들 자체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장사나 사업을 하든 간에 이제 그 사업의 본질이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점포 여기에 경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동시에 부동산 개발업자도 겸하고 있다. 이걸 항상 좀 마인드 컨트롤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 능력이 탁월할 거 아니에요. 해당 분야에서 이제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체 경영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안 좋은 자리나 다른 사람이 망해서 이제 나간 매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부동산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건물주를 대단한 사람인 양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죠. 자기 돈 현금으로 그 건물을 통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평생 모은 돈과 융자를 받아서 겨우 건물을 사서 이제 세입자의 세 덕분에 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사업체들도 사실은 모두 이러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보면은 세계 최고의 식당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회사예요. 국내 유통, 소매, 도매를 책임지고 있는 여기에 운영과 루트를 틀어지고 있는 이 슈퍼마켓 체인들 그리고 유통 체인들을 보면은 다 비슷한 유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나 디즈니랜드, 호텔 이런 사업 역시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사업이죠. 프랜차이즈 회사 자체가 부동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서 빨리 틀을 깨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작은 가게 하나도 겨우 차렸는데 내가 어떻게 건물을 사겠어? 먼 후의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자신의 가게를 들고 은행을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실제 자신이 이제 세를 들어있는 건물을 한번 조사해 보면은요. 이 건물주가 어쩌면 자신보다도 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주식을 레버리지 잘못 쓰면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죠? 물론 부동산도 위험하지만요. 부동산은 그 자체로 임대료를 통한 투자 배당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식보다는 훨씬 쉽죠.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건물주라는 말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절대로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잊지 않는다면 어느 날 건물주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저자도 그러한 루트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는데 쫓겨서 이 간단한 세상의 이치를 잊게 된다면 매년 올라간 임대료에 허덕이다가 이리저리 매장을 옮겨가면서 건물주 욕이나 하다가 결국 인생을 접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고로 욕망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이 화두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문제가 있는 이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기준으로 아파트가 이제 정말 너무 비싸잖아요.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한 푼도 안 쓰고 수십 년을 모아야 겨우 좀 가장 작은 사이즈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청년층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늦추게 되고 그러면 아이는 더더욱 더 느려지겠죠. 그 결과가 합계 출산율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싼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고요.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20년도 해가지고요.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제 아파트의 분양 원가, 이 수익의 사용 내역, 이거를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덕 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최근 10년간 건설된 이제 각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이제 차례차례 공개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공개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 원가, 그리고 원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제 택지 조성 원가, 뭐 기타 한 70여 개 항목이 이제 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대비 취득한 이 분양 수익에 대한 사용 계획, 이걸 같이 공개해서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 이런 계획이죠. 뭐 되는 내용이 있고 아닌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도요, 이제 설계나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뭐 일부 공개한 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를 산정해서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 최초였죠. 물론 현재의 이제 그 정부라던가 시장의 기조로 보면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둔촌주공 같이 이 혈세를 들이붓는 케이스가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이제 원가라던가 여러 가지 좀 정보 공개의 수준은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공개된 내용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저는 이 내용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게 이제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반대하는 액션이 있었지만 아주 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아주 결사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됐다. 이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됐을 리가 없는데 이 내용이 공개가 됐다는 것은 실제 내용은 더욱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공개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택지 조성원가의 10개 항목이 이제 용지비, 용지 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 대책비와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자본 비용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덕강일 4단지의 분양 원가를 보면은 총 1,76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시작이 돼서 이게 공사는 2021년에 9월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1,765억 원을 이제 나누면은 제곱미터당 208만 원. 그럼 평당 이제 3.3을 곱하면은 600 몇십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은 SH공사 홈페이지 등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 실제는 더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도 아파트의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하게 쳐줘서 700만 원이라고 계산해도요. 국평 기준 33평이다. 그러면 비싸게 잡아도 한 2억 4, 5천만 원 정도고요. 여기에 보통 토지가 한 6평에서 8평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공개 기준으로 택지 조성 원가가 제곱미터당 271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 기준으로 후하게 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8평일 때 8천만 원. 합쳐가지고 이제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 정도 보면 되는데 이게 서울에서는 이제 아무리 싸도 한 8, 9억 정도 이상 가는 거죠.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억, 13억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SH공사라던가 뭐 이런 쪽하고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하고 같냐?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하면 누가 기업을 운영하냐? 맞는 말입니다. 타당한 면이 있죠. 그런데 마진을 붙여도 너무 붙인다는데 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모든 공사를 이제 해당 건설사가 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도급의 하도급까지 간 다음에 나중에 분양 대행에 기타 등등해서 6단계 이상이 추가돼요. 각각의 과정에서 마진이 남아야 되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밖에서는 해당 건설사의 정확한 원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역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저는 이제 2019년, 20년 기준으로는 일반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축 비용 한 평당 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여기서 위아래로 약간씩 가는 건데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도 뭐 지방에 짓는 거 하고 시공 비용은 비슷해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험회사들이 이 화재 보험의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치를 산정하는 그 가입 근거 기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화재 보험 가입을 한다. 그럼 아파트 화재 보험 가입을 이제 하도급의 공사금액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하도급 공사금액에 해당 아파트 건축 면적을 이제 나눠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보험사마다 약간 다르지만요. 보통 90만 원 곱하기 이제 3.3, 그러니까 한 평이 3.3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29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보험회사는 해당 가치를 또 100% 선정해주지 않고 좀 깎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가 이제 예전 기준으로 평당 순수 건축 비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약간의 부대 비용이 붙는 거죠. 업계 관계자나 아니면은 이제 해당 아파트를 여기저기 핸들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면은 처음에 시행사가 있고요.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있고 여기에 뭐 보험사가 또 참여를 하고 다 이제 분양 대행, 판매 대행, 그다음에 홍보 이렇게 쭉 이제 세컨더리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각 부분에서 상당한 전문가들이 올 거 아니에요? 다들 프로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이게 경제 생활의 기본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이지 이러한 정보가 거의 차단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왜 그런가? 당연하게도요. 언론사의 지분 소유 건설사 구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몇 번 했으니까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먼저 태영건설은 SBS를 보유하고 있고요. 호방건설은 광주방송, 부영주택은 TV조선, SG건설은 강원민방, 삼라건설, 이거 SM그룹이죠. 여기가 이제 울산방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그룹, 헤럴드경제를 소유하고 있고요. 호방건설은 서울신문도 갖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이제 구글링 해보면은 더욱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기업이 언론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언론사들은 대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해당 건설사, 그리고 전체 건설 경기, 즉 아파트에 안 좋은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를 쓰고 그 회사를 제대로 다니기가 어렵겠죠? 기자들도 다 가정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용기 있는 기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예, 그 회사 있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사가 소유하지 않은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큰 광고주의 대부분이 건설사입니다. 지금 다들 어려워요. 그리고 광고에 좀 플랫폼이 늘어났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기타 다른 뭐 팟캐스트라던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언론 매체를 통한 이제 광고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광고는 그야말로 가뭄 속의 단비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요. 그래도 이제 제 말에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현재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이제 전국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좀 가장 싼 단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재는 이제 전북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메이저 건설사가 짓지는 않았지만 한 2동에서 3동 정도 되는 이제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국평이라고 하는 33평의 아파트 분양가를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2억 원 초반대예요. 정확히는 2억 1천만 원 요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2억 2천만 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3평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진까지 다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도 이 해당 시공 원가가 600만 원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저는 지금 기준으로 해도 5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모르는가? 자, 지금 각 원자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또 반영이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관련해서요. 이제 무역협회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주요 원자재 가격의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하시면은 이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전망 이렇게 치면은 관련된 이제 각 분야 전망치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점만 보면은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2023년 이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을 보면은요.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천연가스, 이게 2022년 11월 말에는 6.9달러, 2023년 상반기에는 6.3달러,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는 6.5달러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천연 자원은 대부분 이제 대용량을 장기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고정이에요. 또 석탄, 이게 국제원자재 거래소에서 가격이 2022년 11월 말에 279달러, 2023년 상반기에 206달러, 2023년 하반기에 202달러.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거고요. 석유를 보면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여기 배럴당 가격이 2022년 11월 말에 81달러, 2023년 상반기에 82달러, 2023년 하반기에 84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장기 거래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만 뭐 자원이냐, 다른 거는 오를 수 있지 않느냐?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은요, 이제 다른 상품 거래소에서 철광석, 이 톤당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구리는 런던 금속거래소, 역시 톤당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알루미늄과 이 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뭐 기타 대부분의 자원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원부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가격에 바로 전가를 해버리죠. 그런데 원부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는 상품 가격이 내려가는 게 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안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죠. 아까 이 책 돈의 속성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재산과 돈이 빠지고 빼앗기는 거를 우리는 알 수조차 없다.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추가로요. 이 책의 저자가 부자로도 유명하지만요. 공부량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한번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책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저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메일을 확인한다고 해요. 4개의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모두 들어가서 업무상 요청이나 결제라면 즉시 가부를 결정해주고, 비즈니스가 아닌 자신의 제자들이나 팬레터 같은 메일은 모아놨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답이나 응답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메일들은 바로 처리하면 또다시 메일이 날라오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 채팅하듯 늘어나서 감당이 되지 않기에 이러한 패턴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일 확인이 끝나면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데일리 신문을 읽는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이게 순서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점을 늘려가다 보니 이 순서로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먼저 뉴욕타임스지를 시작으로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폭스뉴스 순서로 미국의 주요 신문과 뉴스 채널을 보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더 타임즈, 로이터 통신, 그리고 일본으로 와서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일본 경제신문을 본다. 마지막으로 야후 재팬 홈페이지를 눌러본 다음 중국으로 넘어가서 글로벌 타임스와 인민일보를 본 후 가끔 중동의 요르단 타임스를 찾아가고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프랑스의 르몽드, 르피가로, 독일의 슈피겔, 디펠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지를 찾아본다. 이렇게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내가 살고 있는 휴스턴의 로컬 신문인 휴스턴 크로니클을 보고 난 후에 한국 신문 몇 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매일 세상 구경을 하고 있다. 특히 신문을 볼 때면 항상 한 개 이상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신문은 다들 자기들의 논조나 정치 성향이 있어서 사실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서 한 곳만 들여다보면 편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보는 곳이 경제 사이트인데 대표적으로 야후 파이낸스, CNBC, 블룸버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 차트, 런던의 브렌트 오일 가격,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사이트, 기관 투자자의 동향,
그리고 한국의 팍스넷, 네이버 이런 사이트를 주로 둘러보는데 한 두어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잠시의 휴식을 취한 후 가는 사이트가 이제 루프넷닷컴. 이게 미국 최대 상업용 부동산 매물 사이트인데 이곳에서 내가 관심 있는 도시에 나온 모든 매물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특별히 내가 살고 있거나 거주지가 있는 휴스턴, LA, 뉴욕은 거의 모든 매물을 기억하고 추적하고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사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같은 물건을 계속 들여다봐야 가격 변동의 추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개인적 취미 관심사 사이트로 넘어가서 미국과 한국의 유머 사이트 한 개씩, 그리고 아마존과 넷플릭스, 한국의 서점 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 기타 이런 내용을 모두 둘러보고 얻은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거나 투자를 정하고 있다. 이런 곳을 매일 다니다가 더 궁금하거나 관련 도서가 보이면 바로 주문해서 읽고 정리한다. 나는 무엇이든 자료화한다. 인쇄를 하고 폴더에 넣는 것이 나의 업무의 대부분이다. 자산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유일하게 나를 믿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정보를 끊임없이 구걸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아침이 바쁘지만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며칠 안 한다고 설마 망하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한두 달 정도 안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년 혹은 1년을 공부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점점 투자 세계에서 밀려나고 판단이 흐려지고 순식간에 후퇴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하죠? 물론 저자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을 매일같이 이제 철저하게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를 하던 간에 이러한 노력을 항상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감각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여기 저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약 40여 개 사이트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요.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또 신문의 경우에 이제 해당 저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신문을 보는 게 원래는 맞는데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내용이라도 주로 외신을 봅니다. 뭐 그냥 읽어도 되고요. 요즘에는 번역 사이트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각 나라의 언어가 특히 신문에 나와 있는 이 언론에 나와 있는 언어는 좀 정돈돼 있잖아요. 그 번역이 좀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뜻이 있다면 적어도 어떤 기구나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저자는 이런 내용을 말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철학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내 이야기해요. 돈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 명품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명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으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대부분의 비싼 제품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을 나만이 갖고 있을 때 그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은요, 뭐 고급 시계나 가방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집이나 비싼 차, 명품, 뭐 호화로운 어떤 내용들, 이런 것을 계속 소유하고 가져야 만족이 느는 상태라면 평생 자신보다 더 큰 부자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만나는 순간 다시 불행, 그리고 비교가 시작될 테니까요. 결국 자신의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수입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상태. 저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부를 잃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번다. 좀 씁쓸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육체와 정신 둘 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속성을 이해한 사람이라고도 말이죠. 외국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고 말이죠.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이 돈의 속성이라는 너무나 노골적인 제목 때문에 약간 반감이 들었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제 한 두 번 정도 읽고 난 뒤에 지금 돌아보니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닌가. 인생의 가장 밑에서부터 최고 위치에 오를 때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같이 살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잘 표현된 양서, 그리고 인생의 참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속성,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